오늘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책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 선거법 개정안이 준비가 되면 이것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서 직접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처럼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제 느낌을 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당 책임이죠. 그러나 이것을 막지 못한 야당의 책임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왜 13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 이 지경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정치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945년 해방 이후에 건국이 돼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태생적 토양을 보면 맨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정치를 했습니다.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그리고 1961년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가 군사 쿠데타 세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집권을 했던 세력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가 민주화 운동 세대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 이후의 집권 세력은 민주화 세력보다도 더 한층 더 개방되고 정말 국민에게 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집권을 했어야 되는데,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현 새누리당 정권은 그야말로 박정희 시대, 1961년도의 박정희 시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적어도 50년 이상 우리 한국 정치사는 후퇴하고 말았다. 자, 이런 과정에 정치가 후퇴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와는 비례해서 아주 악랄한 수법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는 더 앞으로 진화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들은 장기 집권의 획책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1961년도 박정희 정권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우리 한반도는 어느 특정 세력이 일제 36년 강점기보다도 더 긴 세월을 독점했습니다. 지배해왔습니다. 지금 올해가 2014년이니까 1961년으로 계산하자면 53년 반세기가 흘렀는데 사실상 민주정부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3년 동안 박근혜 임기 끝나면 47년 동안을 반통일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김대중 정부에게 정권을 빼앗긴 당시에 한나라당은 뿔만난 보다가 갑자기 그 뿔통을 빼앗기게 되니까 정신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심지어 원로비 사건, 대통령 부인이 오단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까지도 검찰이 기소를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노무현 정부에게 또 뺏기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정체성마저 버리고 좌클릭을 하면서 모든 복지 문제를 선점하고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명박이 집권을 합니다. 이명박 집권하고 집권, 장기 집권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원세훈이었습니다. 원세훈. 서울시청 7급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 사람이 서울시장 할 때 자기 신부가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을 국정원장에 앉혀놓고 최초의 헌게
민간인 사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파동 때 전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원세훈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 그래서 노무현 서거정국 만들고, 그리고 나서 보수 언론 종편 장악하고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국무총리실에 민간인 사찰팀까지 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시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해킹합니다. 그 해킹의 주범은 요즘 성추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박이태 비상은 아니었습니까? 자기 당 부하들을 시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거예요.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개표 부정 시나리오에 접어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엄연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방기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말 앞날은 상당히 암울하기까지 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9월 11일 날 법원에서 원세훈 판결한 거 보셨죠? 네. 트위트 11만 건, 이건 선거법 관련돼서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국정원법은 법 위반이다 했는데 선거법은 위반 아니다. 웃기는 얘기죠. 제가요, 지난 대선 때, 저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주로 영남 쪽에 가서 제가 선거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트윗에 여러 가지 날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에서 트윗 한 번 잘못 날려가지고 선거법에 기소가 돼서 300만 원 벌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300만 원 벌금 받았는데 트윗 한 건 날려가지고 국정원에서 수백만 건을 날렸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지금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잠깐 짧게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제가 기억해서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다시는 이 땅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표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의견을 모아주신 의견을 토대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법에 호소를 했는데도 법에서 묵살을 한 것이 결국은 여론이 확산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요, 바로 NNL 사건과 국정원 이 댓글 사건 때문에 이 이슈가 묻혀버린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도 논의하겠지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 선거의 이 개표 부정이나 선거 부정과 관련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국가적으로 NNL과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거든요. 그것이 주요 국민들의 관심사였고, 그것을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불을 질렀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문제를 오히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더 집요하게 저도 공부하고 천착해서 더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